재벌 2세라면 군대도 편하게 다녀올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달랐습니다. 국내 최대 대기업 회장의 외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분을 철저히 숨기고 일반 병사로 입대했거든요. 평범한 군 생활을 하고 싶었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의 실수, 바로 명품 지갑 때문에 모든 것이 시작됐죠. 그 순간부터 그의 군 생활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갈취, 폭행, 협박. 상상할 수 없는 괴롭힘이 시작됐어요. 부자면 뭐든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하지만 정작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마침내 그의 진짜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모든 상황이 180도 뒤바뀌게 되는데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박하진입니다. 20살이죠. 보통 제 또래라면 대학교 1학년 생활을 만끽하고 있을 텐데 저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군입대였죠. 사실 저에게는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국내 최대 대기업 S그룹의 회장이거든요.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사실을 모릅니다. 저는 철저하게 신분을 숨기고 일반 병사로 입대했으니까요. 왜 굳이 그렇게 했냐고요? 간단합니다. 저는 특혜를 받고 싶지 않았어요. 모든 대한민국 남성이 거쳐야 하는 과정을 저 역시 똑같이 겪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역시 제 결정을 존중해 주셨죠. 입대 첫날 훈련소에서부터 저는 평범한 박하진으로 생활했습니다. 키 178cm의 단정한 외모지만 특별히 눈에 띄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조용히 지내며 주어진 훈련에만 집중했습니다. 8주간의 기초 군사 훈련을 마치고 드디어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진짜 군 생활이 시작되는 거니까요. 자대에 도착한 첫날, 저는 삼생활관에 배정받았습니다. 생활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여러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신참이 왔다는 호기심 어린 눈빛들이었죠. 새로운 이병 박하진이라고 합니다. 인사를 마치고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때 한 명의 병장이 제게 다가왔어요. 키가 180cm 정도 되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였습니다. 최병호 병장이다. 앞으로 잘 지내보자. 최병호 병장의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뭔가 예리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저를 훑어보듯 관찰하는 느낌이었죠.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짐을 꺼내는 과정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저지른 실수는 바로 짐을 너무 성급하게 꺼낸 것이었습니다. 평소 습관대로 가방에서 물건들을 꺼내는데 지갑이 먼저 눈에 띄었어요. 최병호 병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긴장했죠. 그가 제 지갑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오명품 아니냐?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생활관 안의 다른 병사들도 저를 쳐다봤어요. 제 지갑은 루이비통 제품이었습니다. 집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하던 것을 그대로 가져온 거였죠. 아, 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진실을 다 말할 수도 없었거든요. 최병호 병장이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손목으로 향했어요. 거기엔 스위스 명품 시계가 차여 있었습니다. 시계도 좀 비싸 보이는데? 그냥 선물 받은 것입니다.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불안했죠. 이런 식으로 관심을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때 제 세면도구가 들어있던 파우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안에서 고급 브랜드 제품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야, 진짜 부자네. 최병호 병장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는데 이제는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별거 아닙니다. 저는 서둘러 세면도구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다른 병사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거든요. 모두들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집이 부자구나. 저런 걸 다 가져와도 되나? 우리랑은 차원이 다르네. 속삭이는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저는 더 빨리 짐을 정리했죠. 하지만 최병호 병장의 시선은 계속 저를 따라다녔어요. 박하진. 이병 박하진, 네, 병장님. 집안이 어떻게 잘 사냐?
직접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어떻게 대답하는 게 좋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냥 평범합니다. 평범한 집에서 저런 걸 쓰냐? 최병호 병장의 목소리에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 별거 아닙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원했던 평범한 군 생활은 이미 어긋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밤부터 최병호 병장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끝나고 자유시간이 되자 그가 제게 다가왔어요. 박하진. 이병 박하진. 그 지갑 좀 보여줘.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죠. 상급자의 명령이었으니까요. 여기 있습니다. 지갑을 건네자 최병호 병장이 찬찬히 살펴봤어요. 안에 든 카드들을 하나씩 확인하더니 입을 벌렸습니다. 이게 다 진짜 명품이네. 얼마짜리야?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 지갑은 100만 원이 넘는 제품이었어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내일 PX 갈 때 좀 빌려줘. 잘못 들었습니다. 지갑 말이야. 나도 좀 폼 나게 쓰고 싶어서. 이상한 요청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기 어려웠죠. 최병호 병장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알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정말로 최병호 병장이 제 지갑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돌려주면서 말했어요. 좋은 지갑이네. 앞으로도 가끔 빌려줘. 그때부터였습니다. 최병호 병장의 요구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 말이죠. 박하진, 시계도 좀 빌려줘. 로션도 빌려줘봐, 좀 쓰게. 처음엔 빌린다는 명목이었어요. 하지만 돌려주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제 물건들이 하나둘씩 최병호 병장 손으로 넘어갔죠. 더 심각한 것은 심부름이었습니다. 박하진, PX 다녀와. 이병 박하진. 네, 병장님. 이것도 사오고 저것도 사와. 매일같이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것도 자기 돈이 아니라 제 돈으로 사오라고 했습니다. 돈은 나중에 갚을게. 하지만 갚아준 적은 한 번도 없었죠. 청소와 빨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하진, 내 옷도 같이 빨아. 이병 박하진, 네, 병장님. 내 전투화도 닦아놔줘.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군대에서 상급자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으니까요. 밤마다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정상적인 건가? 다른 병사들도 이런 대우를 받는 건가? 하지만 주변을 둘러봐도 저만 이런 일을 당하고 있었어요. 최병호 병장은 유독 저에게만 관심을 보였습니다. 왜 하필 나일까? 답은 뻔했습니다. 제가 명품을 가지고 있어서 부자로 보여서였죠. 그게 제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밤늦게 혼자 화장실에 가다가 거울을 봤어요. 피곤해 지친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고작 며칠 만에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이런 군 생활을 원한 게 아닌데.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버텨낼 작정이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나자 최병호 병장의 요구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이제는 빌린다는 핑계조차 되지 않았어요. 박하진. 이병 박하진. 네, 병장님. 용돈이 좀 필요한데 10,000원만 줘. 드디어 나왔습니다. 제가 가장 우려했던 상황이었죠. 물건을 빌리는 것에서 이제는 직접적인 금전 요구까지 온 거였어요. 돈 말입니까? 그래, 급한 일이 있어서 나중에 갚을게.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빌려간 것 중에 돌려준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여유가 없습니다. 그 순간 최병호 병장의 표정이 확 변했어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여유가 없다고. 네, 병장님. 그런 비싼 물건들 쓰면서 10,000원이 없냐?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 그래. 그럼 어쩔 수 없네. 최병호 병장이 돌아서면서 중얼거렸어요. 그 표정을 보니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최병호 병장의 괴롭힘이 한층 더 심해졌거든요. 박하진, 왜 이렇게 청소를 대충 했냐? 사실 평소보다 더 깨끗하게 청소했는데도 트집을 잡았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빨래도 다시 해. 네, 병장님. 끝이 없었습니다. 뭘 해도 만족하지 않았어요. 다른 병사들도 눈치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박하진, 괜찮아? 동기인 김영민이 조용히 물어봤어요.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가 될까봐 두려웠거든요. 괜찮아. 며칠 후 최병호 병장이 또다시 제게 다가왔어요. 박하진, 생각해봤는데 5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 이번엔 액수가 5배로 늘어났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됩니다. 안 된다고. 네, 그런 돈은 없습니다. 최병호 병장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주먹을 불끈 쥐더니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럼 계속 이런 식으로 살 거야? 무슨 말씀이십니까? 모르는 척하지 마.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게 지냈는지 알잖아. 협박이었어요. 돈을 주지 않으면 더 괴롭히겠다는 뜻이었죠. 그래도 안 됩니다. 저는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한번 돈을 주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오케이. 후회하게 될 거야. 최병호 병장이 돌아서며 던진 말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지옥이 시작될 거라는 것을 말이죠. 제가 돈을 거절한 다음 날부터 최병호 병장의 보복이 시작됐습니다. 이제는 은밀하게 괴롭히는 수준을 넘어섰어요. 전체 집합. 아침 기상 후 최병호 병장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생활관 안에 모든 병사들이 모였죠. 박하진, 앞으로 나와. 이병 박하진. 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다른 병사들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쏠렸습니다. 어제 청소검사에서 불합격 받았어. 사실 청소는 완벽하게 했었어요. 하지만 트집을 잡으려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었죠.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이냐? 벌을 받아야지. 최병호 병장이 저를 생활관 한가운데로 끌어냈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제 뺨을 때렸습니다. 탁! 예상치 못한 폭행이었어요. 뺨이 화끈거렸지만 참았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지켜봤죠. 이게 바로 부자 새끼의 실체다. 최병호 병장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제 신분을 모르면서도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명품 지갑, 시계 차고 다니면서 동료들한테는 10,000원도 안 빌려준다고. 거짓말이었어요. 빌려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달라고 한 거였는데 말입니다. 그런 게 군 동료냐? 다른 병사들을 선동하는 말투였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겠다고? 주둥이만 나불거리면 되는 거냐? 최병호 병장이 다시 제 뺨을 때렸어요. 이번엔 더 세게 맞았습니다. 아파봐야 정신을 차리지. 세 번째 폭행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급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었거든요. 다들 봤지? 이게 바로 특권의식에 찌든 놈의 모습이야. 최병호 병장의 조롱은 계속됐어요. 저는 그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동기 김영민의 표정을 봤어요.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있더군요. 해산! 최병호 병장의 명령에 병사들이 흩어졌어요. 저는 혼자 남아서 뺨을 만져봤습니다. 아직도 화끈거렸죠. 하진아. 김영민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괜찮냐? 괜찮아. 이건 너무하잖아. 신고해야 해. 안 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더 큰 문제가 될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럼 언제까지 이럴 거야? 김영민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뺨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이런 굴욕을 당하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괴로웠죠.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김영민이 이미 결심을 굳혔다는 것을 말입니다. 공개적인 폭행 이후로 최병호 병장의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저를 괴롭혔어요. 박하진, 구보하러 가자. 이병 박하진. 네, 병장님. 개인적으로 구보를 시키는 것부터 시작됐죠. 다른 병사들은 쉬고 있는데 저 혼자 운동장을 뛰어야 했습니다. 더 빠르게 뛰어. 네, 병장님.
숨이 차올라도 멈출 수 없었어요. 최병호 병장이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식사 시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박하진은 맨 나중에 먹어. 네, 병장님. 항상 마지막에 식사를 해야 했어요. 때로는 음식이 떨어져서 제대로 먹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부자는 굶어도 살 수 있지. 최병호 병장의 조롱이 계속됐어요. 저는 그저 참을 뿐이었습니다. 화장실 청소, 복도 청소, 심지어 다른 병사들 빨래까지 모두 제가 해야 했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 네, 병장님.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평범한 군 생활과는 정반대였죠. 그런 저를 지켜보던 김영민의 표정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졌어요. 하진아, 정말 괜찮냐? 괜찮아. 이건 정상이 아니야. 너무 심해. 김영민은 계속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참을게. 언제까지 참을 거야? 이런 게 군대냐? 김영민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저보다 더 화가 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화장실에서 혼자 울고 있었어요. 더 이상 참기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김영민이 들어왔습니다. 박하진. 아, 그래. 황급히 눈물을 닦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김영민이 답았거든요. 이제 그만해. 더 이상 참지 마. 괜찮다고 했어. 괜찮을 리가 없잖아. 김영민이 소리를 쳤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미안, 소리 질러서. 하지만 정말 더 이상은 안 돼. 그날 밤 김영민은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외박을 나간 김영민은 인터넷 카페에 들렀어요. 그리고 군 인권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김영민은 그날 익명으로 제보를 했던 거예요. 동기가 상급자에게 지속적인 폭행과 갈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상황과 날짜, 구체적인 피해 내용까지 모두 적어서 보냈다고 하더군요. 그 사실을 전혀 몰랐던 저는 여전히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걸 상상도 못했죠. 김영민의 제보가 있고 며칠 후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중대장실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박하진, 중대장님께서 부르신다. 잘못 들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일인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 싶었죠. 중대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안으로 들어가니 장선우 대위가 앉아 있었어요. 이병 박하진 중대장실에 용무 있어서 왔습니다. 충성. 앉아. 의자에 앉으니 장 대위가 저를 유심히 바라봤어요. 그 시선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부대 생활은 어때? 괜찮습니다. 진짜인가? 장 대위의 목소리에는 뭔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마치 제 상황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네, 중대장님. 최병호 병장과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 순간 몸이 굳었어요. 왜 갑자기 최병호 병장 이야기가 나오는 건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평범하게 맞아. 장대위가 서류를 넘기더니 다시 물어봤어요. 혹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지는 않아?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한 거였어요. 아마 김영민이었을 거라고 직감했습니다. 대답해. 네, 중대장님.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됐습니다. 사실 약간의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어떤 어려움인가? 장대위가 펜을 들고 기록할 준비를 했어요. 저는 천천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최병호 병장님이 제 물건들을 자주 빌려갑니다. 물건이라고 하면 지갑이나 시계 같은 것들입니다. 돌려받나?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장대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속 기록하면서 들었습니다. 또 다른 일은 없나? 심부름을 자주 시킵니다. 그리고 저는 폭행당한 일까지 모두 말했어요. 담담하게 사실만 전달했습니다. 장대위는 제 말을 다 듣고 나서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런 일을 당하고도 왜 이렇게 침착해? 잘못 들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는데 너는 너무 담담하다. 제 반응이 특이하다는 뜻이었어요.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감정 표현을 자제하도록 교육받았거든요. 원래 성격이 그렇습니다. 장대위가 제 손목의 시계를 보더니 물어봤어요. 그 시계 어디서 구입했어? 선물 받았습니다. 비싸 보이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장대위의 눈빛이 예리해졌어요. 뭔가 의심스러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집안 사정은 어떻게 돼? 평범합니다. 평범한 집에서 저런 시계를 선물하니? 질문이 점점 구체적으로 변했어요. 저는 더 조심스럽게 대답해야 했습니다. 장대위의 질문은 계속됐습니다. 점점 더 구체적이고 예리해졌어요. 하진이 말투가 좀 특이해. 잘 못 들었습니다. 일반 가정 출신치고는 너무 정중하고 격식을 차린다고 해야 할까? 순간 긴장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받은 교육이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대기업 회장의 아들로서 받은 예의범절 교육 말이죠. 그냥 부모님께서 예의를 중시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래. 장대위가 다시 제 시계를 봤어요. 다른 개인 물품들도 전부 고급 브랜드 제품들이지. 네, 그렇습니다. 평범한 집안이라고 했는데 좀 이상하지 않나?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거짓말을 계속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좋은 것만 써라고 하셔서 좋은 것만 쓰라고 할 정도면 상당한 재력이 있다는 뜻 아닌가? 장대위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제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확신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절약해서 사주신 것 같습니다. 절약해서? 장대위가 피식 웃었어요. 제 대답을 믿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진아, 정직하게 대답해줘. 집안이 어떻게 되는 거야? 정말 평범합니다, 중대장님. 평범한 집안에서 수백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다녀. 제 시계가 그렇게 비싼 줄 어떻게 아는 건지 놀랐어요. 장대위는 명품에 대해 상당한 지식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구한테 받은 선물이야? 삼촌입니다.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삼촌이 그런 선물을 줄 정도면 삼촌이 부자시겠네. 잘 모르겠습니다. 장대위가 한숨을 쉬었어요. 제가 계속 회피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 일단 조사는 여기서 마칠게. 네, 중대장님. 최병호 병장 거는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다. 앞으로 부당한 일이 있으면 바로 보고해줘. 네, 알겠습니다. 가봐. 중대장실을 나오면서 저는 안도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장대위가 저를 의심하고 있다는 게 분명했거든요. 그날 밤 장대위는 혼자 남아서 컴퓨터를 켰어요. 제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때 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거였습니다. 먼저 제 주민등록번호로 병무청 자료를 조회했어요. 하지만 평범한 기록만 나왔습니다. 출신 학교도 일반 고등학교였고 특별한 것은 없었죠. 병적 기록도 마찬가지였어요. 박하진 20세, 서울 출신. 평범한 정보뿐이었습니다. 장대위는 인터넷으로도 검색해봤다고 해요. 하지만 제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결국 장대위는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다시 중대장실로 호출됐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장대위의 표정이 더욱 진지했거든요. 하진아, 앉아. 네, 중대장님. 의자에 앉자마자 장대위가 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지난번 조사 이후에 계속 생각해봤어. 네, 중대장님. 솔직히 말해서 이해가 안 된다. 장대위가 제 시계를 다시 가리켰어요. 이 시계만 해도 1,000만 원은 넘어 보이고 정확한 판단이었어요. 실제로 그 시계는 1,500만 원짜리였습니다. 그리고 지갑, 세면도구 전부 명품이지. 네. 평범한 집안이라고 했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장대위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더 이상 제 거짓말을 믿지 않겠다는 뜻이었죠. 말투도 그렇고 행동거지도 그렇고 일반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아니야. 제가 받은 교육이 완전히 드러나고 있었어요.
아무리 숨기려 해도 몸에 밴 습관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병호 병장한테 그런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왜 이렇게 담담해? 네. 보통 사람이라면 화를 내거나 항의를 했을 텐데 하진이는 너무 차분해.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감정을 절제하고 침착함을 유지하라고 배웠거든요. 장대위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제 앞에 바짝 다가왔어요. 하진아, 너는 대체 누구냐? 드디어 직접적인 질문이 나왔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정말 평범한 집안입니다, 중대장님. 거짓말 그만해. 장대위가 소리를 쳤어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이 부대에서 몇 년을 근무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야. 정확히 말해줘. 장대위의 눈빛이 매서웠어요. 더 이상 둘러댈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S그룹 회장의 아들입니다. 순간 중대장실이 조용해졌어요. 장대위가 얼어붙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했어? S그룹 박태곤 회장의 아들, 박하진입니다. 장대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왜 이런 중요한 사실을 숨겼어? 특혜를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른 병사들과 똑같이 군 복무를 하고 싶었습니다. 장대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말을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분과 상관없이 누구든 병사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그 말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됐어요. 마침내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생긴 것 같았거든요. 제 정체를 안 장대위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장대위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S그룹 회장의 아들이 자신의 부대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에 충격받은 것 같았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다. 평범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평범하게? 네, 저는 그냥 이병 박하진입니다. 다른 건 잊어주십시오. 하지만 장대위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수 없어. 이미 상부에 보고해야 할 사안이거든. 상부라고 하시면 대대장님, 연대장님께 보고해야 돼. 그리고 장대위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국방부에도 알려야 할 것 같아.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가 원했던 것과 정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장대위가 전화기를 들었어요. 대대장에게 긴급 보고를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대대장님, 장선우 대위입니다. 긴급히 보고 드릴 일이 있습니다. 전화 너머로 대대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기다리게. 장대위가 전화를 끊고 저를 봤어요. 잠시만 기다려줘. 몇 분 후 대대장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중대장실 문이 열리자마자 장대위가 상황을 설명했어요. 이 병사가 S그룹 회장의 아들입니다. 대대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리고는 저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생활하는데 불편함은 없는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대대장도 장대위와 같은 반응이었어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연대장님께 즉시 보고해야겠어. 정말 필요 없습니다. 제 말은 무시됐어요. 이미 상황은 제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대대장이 연대에 전화했고 연대장이 사단에 보고했으며 결국 국방부까지 연락이 갔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중대장실에 혼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평범한 군 생활은 이미 끝난 거나 마찬가지였죠. 1시간쯤 지나서 장대위가 다시 들어왔어요. 하진아. 이병 박하진, 네, 대위님. 특별조사가 들어올 것 같아. 그리고 최병호 병장은? 장대위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군 검찰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아. 최병호 병장이 군 검찰에 송치된 후 부대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저에 대한 시선도 함께 변했어요. 박하진아, 괜찮냐? 김영민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제 정체를 알게 된 후 어색해하고 있었거든요. 괜찮아. 고마워. 뭐가? 신고해준 거 말야. 김영민이 깜짝 놀랐어요. 자신이 신고했다는 걸 제가 안다는 사실에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누가 그럴 수 있겠어?
영민이 외에는 없지. 김영민이 머리를 극적였어요. 미안해. 너한테 말 안 하고 그랬네. 오히려 감사해.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었을 거였거든. 다른 병사들의 반응은 다양했어요. 어떤 이들은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S그룹 회장 아들이라며. 진짜 부자구나. 우리랑은 차원이 다르네.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들렸어요. 제가 원했던 평범한 관계는 이미 불가능해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영민을 비롯한 몇몇 동기들은 달랐어요. 그래도 넌 여전히 우리 동기야. 맞아, 신분이 뭐가 중요해. 오히려 대단하다. 특혜 안 받고 여기까지 버텨냈잖아. 이런 말들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됐어요. 한 달쯤 후에 최병호 병장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1년 6개월 실형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장대위가 알려줬어요. 폭행, 갈취, 협박 혐의로 군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지만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진 거니까요. 후회하고 있을 거야. 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박하진 너도 마음이 편치 않지? 장대위가 제 심정을 헤아려줬어요.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건 본인이 자초한 일이야. 너의 잘못이 아니야.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피해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제 정말 평범한 군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아직 복무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말이죠. 최병호 병장 사건이 정리된 후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부대에서 복무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생활이었습니다. 새 임무를 받았어요. 새로 들어온 후임병들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교육병들 앞에 서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저 역시 아무것도 모르는 신병이었는데 말이죠. 저는 박하진 상병입니다. 어느새 계급도 올랐어요. 시간이 이렇게 흘렀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군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제가 겪었던 일을 떠올리며 말했어요. 후임병들이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계급이 높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모든 병사는 동등한 인격체니까요. 이 말에는 제 경험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최병호 병장에게 당했던 일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질문 있으면 언제든 하십시오. 한 후임병이 손을 들었어요. 상병님, 선임한테 괴롭힘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접적인 질문이었어요. 아마 제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참지 마십시오. 바로 신고하십시오. 신고하면 더 괴롭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는다고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겪었던 일을 생각하며 대답했어요. 저 역시 처음엔 참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됐죠. 후임병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말이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김영민이 저를 찾아왔어요. 하진아, 저녁 준비는 어때? 아직 몇 달 남았는데. 그래도 벌써부터 생각해봐야지. 맞는 말이었어요. 어느새 저녁이 머지 않았습니다. 저녁하면 뭐 할 거야? 잘 모르겠어. 대학교 가야지. 그냥 대학교만 갈 거야? 너 같은 사람이면 뭔가 특별한 일 할 것 같은데. 김영민의 말에 생각이 많아졌어요. 정말 그냥 평범하게 살아도 될까? 그날 밤 혼자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겪었던 일들이 헛되지 않으려면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군대에서 일어나는 부조리한 일들을 바꿀 수 있다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옆 침대에 김영민이 들었나 봅니다. 좋은 생각이야. 너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내가 직접 겪었잖아. 김영민의 격려가 힘이 됐어요. 처음으로 저녁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장대위를 찾아갔습니다. 대위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래, 말해봐. 저녁 후에 군 인권 관련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장대위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좋은 생각이네. 하진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드디어 저녁일이 다가왔습니다. 1년 6개월간의 군 생활이 끝나는 날이었어요. 아침 일찍 부대 정문에서 저녁식이 열렸습니다. 박하진 병장, 저녁을 축하한다.
장대위가 직접 전역증을 건네줬어요. 그의 얼굴에는 뭔가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대위님. 앞으로 할 일을 응원한다. 장대위는 제가 전역 후 계획을 알고 있었거든요. 군 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 말이죠. 하진아, 진짜 끝이네. 김영민이 저를 껴안았어요. 함께 고생했던 동기였습니다. 연락하자. 그리고 좋은 일 많이 해. 너도 잘 지내.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씩 인사를 건넸어요. 제 신분을 알게 된 후에도 끝까지 동료로 대해준 이들이었습니다. 형님, 건강하세요. 좋은 세상 만들어주세요. 저희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됐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됐습니다. 부대를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어요. 힘들었지만 소중한 경험을 쌓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바꾼 곳이기도 했죠. 전역 후 한 달쯤 지나서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군 인권 캠페인 홍보대사를 맡아달라는 제안이었어요. 제가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 박하진 씨만큼 적합한 사람은 없습니다. 직접 경험하셨잖아요. 고민 끝에 수락했습니다. 제가 겪었던 일이 헛되지 않게 하고 싶었거든요. 첫 번째 캠페인 행사가 열렸습니다. 많은 기자들과 시민들이 참석했어요. 안녕하십니까, 박하진입니다. 무대에 올라서니 긴장됐어요. 하지만 해야 할 말이 있었습니다. 저는 S그룹 회장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군대에서는 그냥 박하진 병사였습니다. 청중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병사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학벌이 높든 낮든 모든 병사는 동등한 인격체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겪었던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날 제 연설은 큰 화제가 됐어요. 각종 언론에서 보도했고 사회적 반향도 컸습니다. 재벌가 아들도 똑같이 군 복무했다. 신분 숨기고 일반 병사로 입대. 군 인권 개선 앞장서겠다. 이런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이었거든요. 그 후로도 여러 차례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군대 내 괴롭힘 근절, 병역 문화 개선 등을 위해 목소리를 냈어요. 군대는 국민을 지키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국민의 아들들이 괴롭힘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제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줬어요. 그리고 실제로 변화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